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여느 때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연숙의 마음은 그 햇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바닥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의 몸은 늘 바닥과 가까웠고 그녀의 자존감은 그 바닥보다 더 낮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상철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까딱거렸습니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연숙의 인생을 무심하게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경력단절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7시간, 연숙의 시간은 그 2배가 넘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인, 남편의 허들의 실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이름 대신 불린 것은 올케 또는 저 여자뿐이었습니다. 올케 나왔어. 목말라 죽겠네. 과일 좀 깎아줘. 시누이 박미희가 아들을 안고 들이닥치는 순간 연숙은 계던 수건을 내려놓고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30년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해줘요. 애가 보채잖아. 미희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연숙의 뒷모습을 보며 상철은 그제야 미희 왔냐? 우리 조카도 데리고 왔네 라고 무성의하게 동생을 반겼습니다. 이 집에서 연숙은 그림자였고 시댁 식구들은 태양이었습니다. 연숙이 깎은 사과를 받아든 미희는 태연하게 TV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돌잔치 뷔페 업체들이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난리야. 남이 먹던 걸 씻어서 다시 내놓는다니 정말 더럽지 않아? 상철은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니까. 비싼 돈 주고 쓰레기를 먹는 꼴이네. 그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음식 쓰레기보다 지난 30년간 연숙이 겪어온 이 집안의 모욕이 훨씬 더 지독한 정신적 쓰레기였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빠, 다음 주가 우리의 돌이잖아. 찜찜하게 업체 부르느니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철은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조카 처실인데 더러운 음식 먹일 수는 없지. 미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음식을 할 수가 없네. 올케가 시간도 많고 요리도 잘하니까 좀 도와주면 딱인데. 이 문장 안에는 2가지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연숙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 많은 한량으로 치부하는 모욕. 둘째, 요리 잘한다는 칭찬을 미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교활함. 미희는 부엌에 있는 연숙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옳게 들었지? 우리의 돌상 좀 근사하게 차려줄 수 있지? 연숙은 쟁반을 행주로 닦으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늘 속삭임처럼 작았으니까요. 아가씨, 마음은 알겠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돌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재료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돈이라는 단어는 상철의 분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뭐야? 지금 조카 돌상 차리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이. 연숙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상철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사대질을 했습니다. 조카한테 해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야? 내가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주잖아.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혹시 뒤로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이 친정이라는 단어는 상철의 영원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연숙은 참지 못하고 반항했습니다. 무슨 억지 같은 소리예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당시 서울의 4인 가구 평균 생활비 대비 상철이 지급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증명하듯 연숙의 삶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상철은 시끄러워. 어디서 남편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소리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뒤적거리던 상철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 얘다. 특별히 더 주는 거니까 받아. 상철이 10,000원짜리를 연숙의 얼굴을 향해 획 던졌습니다. 초라한 지폐 한 장이 힘없이 팔랑거리며 연숙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발행된 이 낡은 10,000원짜리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시집살이의 가치를 상징하는 모욕의 징표였습니다. 미인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옳게. 재래시장 가면 10,000원이면 떡을 쳐. 옳게가 머리만 잘 쓰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릴 수 있어. 연숙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겨진 지폐가 마치 짓밟힌 자신의 자존심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숙의 눈빛 속에서 30년간 억눌렸던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인생을 건 도박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불씨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이걸로 장 봐올게요. 그녀의 나지막한 대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여인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10,000원, 1990년대 초반 이 10,000원짜리 한 장은 가족 외식이나 제법 괜찮은 선물을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식자재 물가 앞에서 10,000원은 한 가구의 식탁을 책임질 수 없는 허무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숙은 혹시나 떨이로 파는 물건이 있을까 하여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으로 서둘러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의 풍경은 고단한 삶의 투쟁터와 같았습니다. 땀과 비린내,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피어나는 곳. 연숙이 제일 먼저 멈춰선 곳은 생선 가게 앞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아주머니는 싱싱한 고등어를 보여주며 일찍 나왔네. 싱싱한 놈으로 3,000원만 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숙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등어 3마리만 사도 9,000원, 꽁치는 2마리에 2,000원, 10,000원 한 장으로 생선 몇 마리를 사고 나면 다른 반찬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잔치에 생선 반찬 하나만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냉혹한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10,000원으로 18명의 돌상을 차려야 하는, 해답이 없는 방정식. 다음에 다시 올게요. 연숙이 힘없이 발길을 돌리자 생선 가게 주인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는 연숙의 짓밟힌 자존감 위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내는 듯했습니다. 야채 가게로 향하는 연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문득 10년 전 겨울 시어머니 차기옥이 갑자기 쓰러져 수술비가 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사업 자금이 묶였다며 나 몰라라 했고 결국 연숙은 결혼 폐물을 전부 팔아 병원비를 대야 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팔았던 폐물의 가치는 2천만 원 상당으로 이는 상철이 30년간 쥐꼬리만큼 지급했던 생활비 총액보다 많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시댁의 위기를 막았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친정엄마의 금반지 하나마저 미희가 탐을 내더니 다음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반지를 잃은 슬픔보다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입을 꼭 다물었던 자신이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30년간의 굴종,
무 한 개에 2,000원입니다. 야채 가게 주인의 우렁찬 목소리에 연숙이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금치는 한 단에 4,000원, 정육점의 돼지고기는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었고 과일 가게의 사과는 쳐다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비쌌습니다. 돌잔치의 상징인 떡은 기본 백설기만 해도 50,000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000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10,000원은 그들에게 모욕의 무기였지만 연숙에게는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숙의 눈빛이 차갑고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절망 대신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굴욕은 분노를 낳았고 분노는 혁명을 잉태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숙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연숙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평생을 부역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 엄마의 삶의 철학이 담긴 성전과 같았습니다. 연숙은 수첩을 가슴에 품자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녀는 이제 엄마의 레시피로 음식이 아닌 이 지독한 현실에 대한 선전포고를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고 계산했을 때 그녀가 18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자재는 바로 쌀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포대의 가격을 감안하면 10,000원으로 가장 푸짐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쌀밥뿐이었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자 곧 생명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살고 밥상으로 정을 나누는 한국 사회에서 반찬 하나 없는 하얀 쌀밥은 결핍이자 조롱의 가장 확실한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숙은 집에 있는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을 모두 꺼내 쌀을 안치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칙칙폭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밥솥 너머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8공기의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굴욕적인 10,000원에 대한 연숙의 정중한 응답이었습니다. 상철과 미인은 연숙이 순순히 10,000원에 굴복하여 허름한 돌상을 차릴 것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은 연숙의 내면에 30년간 끓어오르던 밥솥의 압력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근사한 돌상이었지만 연숙이 준비한 것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비추는 백색의 거울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오전 10시, 현관벨은 평소 이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권력의 소리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미인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라는 과시의 상징이었습니다. 뒤이어 아이를 아는 미희 남편과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든 시동생 가족들까지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상철은 거실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우리 귀한 조카 돌잔치 시작해야지. 그들의 눈은 이미 근사하게 차려질 돌상과 음식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미 남편은 입맛을 다시며 형님, 좋은 날인데 한잔해야죠. 여보, 냉장고에 있는 소주도 같이 가져와라며 연숙을 하인 부리듯 지시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차기옥이 지팡이를 짚으며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연숙에게 가장 모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솜씨 좀 제대로 부렸겠지. 맨날 집구석에서 노는데 이런 날이라도 밥값은 해야지. 30년간 연숙이 이 집에서 해온 모든 노동의 가치를 밥값이라는 세 글자로 폄하했습니다. 연숙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미소는 체념이나 굴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잠시 후 연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잔뜩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정갈하게 닦인 하얀 삭이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숙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상 위에 내려놓더니 갓 지은 하얀 쌀밥이 담긴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밥공기가 상 위에 줄지어 놓이는 순간 이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옳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반찬은 어디 가고 밥만 꺼내? 차기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호통쳤습니다. 26, 17, 28. 마침내 18개의 밥공기가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숙은 그 앞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다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야, 너 지금 우리 엿먹이는 거냐? 상철이 피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연숙이 30년간 억눌렸던 목소리로 하지만 차분하게 반격했습니다. 당신이 준 10,000원으로 18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쌀밥뿐이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아끼고 아껴서 가장 알뜰하고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멸시에 대한 정산서였습니다. 미희가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라고 꾀소리를 질렀고 차기옥은 지팡이를 들어 연숙에게 사대질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것, 감히 시댁 식구들을 능멸해. 연숙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게 해주신 적 있으세요? 맨날 남은 찬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녀의 질문은 이 집안의 추악한 역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상철이 벌떡 일어나 밥상이 부서져라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에라이 빌어먹을. 상철이 상을 엎어버리자 밥공기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뜨거운 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뜨거워. 내 한복.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얀 밥알들이 미희의 값비싼 분홍색 한복에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그 밥알들은 마치 30년 동안 연숙이 흘린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은 씩씩거리며 연숙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장 꺼져.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연숙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하얀 쌀알들은 마치 지난 30년간 이 집에서 흘린 눈물처럼 처량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차기옥은 억센 손으로 연숙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상철은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준 생활비 다 어디다 썼어? 몰래 친정에 갖다 바쳤지. 연숙이 억울함에 항변하려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요리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또 뭘 숨기고 있었어? 상철은 수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돌려줘요. 엄마 유품이에요. 연숙이 울부짖었지만 상철은 수첩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발을 들어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 상철의 발밑에서 찢겨 나가는 수첩은 30년간 짓밟혀온 연숙의 자존감이 형상화된 듯했습니다. 연숙은 비명을 지르며 상철의 발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찢어지고 구겨진 수첩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든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야. 무려 30년. 연숙이 찢어진 수첩을 가슴에 품고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식모처럼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활비 받아본 적 없어요. 어머님 병원비에 아가씨 애들 학비까지 다 친정에서 받은 거 팔아서 됐잖아요.
그녀의 외침은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이기심을 송두리째 드러냈습니다. 차기옥은 그게 며느리 된 돌이지 당연한 걸 가지고 어디서 생색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들의 추태는 이미 주위 사람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싸두었던 듯 묵직해 보이는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가방의 무게는 그녀가 30년간 숨겨왔던 고통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뭐야? 진짜로 나가려고? 웃기지 마. 상철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연숙은 단호했습니다. 비켜요. 더 이상 내 집 아니에요. 미인은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다바. 누가 말릴 줄 알고 며칠 못 가서 싹싹 빌며 들어올 거면서 연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해방의 총성이었습니다. 상철이 허둥지둥 디지털 도어록으로 달려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동안 미인은 진짜로 나가네. 독하다 독해. 금방 꼬리 내리고 들어올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연숙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연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떠나온 집은 따뜻했지만 지옥이었고 지금 그녀가 앉은 벤치는 차가웠지만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상철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최악을 각오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최악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화면이 뜨자마자 연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잔고 3, 542원, 믿기지 않는 액수였습니다. 한 달 전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달랑 투자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연숙이 30년간 악착같이 생활비를 아끼고 친정에서 받은 용돈을 모아 비상금처럼 남겨두었던 그녀의 생명줄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상철은 이 돈마저도 그녀의 동의 없이 빼돌렸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했습니다. 연숙은 곧바로 부동산 앱을 열어 집 등기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저당이 3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 주식에 다 날렸구나. 연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투기와 도박성 주식 투자는 이 가정의 암세포였습니다. 연숙이 30년간 뼈 빠지게 지켜온 가정이 상철의 탐욕과 무능함으로 인해 이미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빈집에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공원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숙은 품속에서 찢어진 요리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 아른거렸습니다. 이 수첩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기술이자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갈 곳도 없는데.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 속에서도 수첩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이 순간 연숙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남편과 시댁에 의존해 살았지만 정작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친정엄마의 사랑과 만 원 한 장으로 장바구니를 채우려 했던 그녀 자신의 억척스러운 삶의 기술이었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던 연숙은 남은 돈이 바닥나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만 원의 기적은 며칠 만에 잔고 3, 542원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이가 올해 60이시네요.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는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대 이상의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연숙은 간절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라도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연숙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인력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경력과 경제력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동네 식당을 돌며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김치찌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연숙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 안 구해요. 딴 데 가봐요. 설거지만이라도 시켜주세요. 제가 일은 정말 잘해요. 아, 안 된다니까요. 손님 떨어지게 왜 이래요? 얼른 나가세요. 연숙은 쫓겨나듯 거리로 나왔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손은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노동력이 아닌 짐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허기가 저 편의점에서 제일 싼 김밥 한 줄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 싶었지만 내일 끼니가 걱정되어 밥만 먹고 나머지는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고단한 삶의 연속. 그 시각 상철은 집에서 컵라면 하나 끓이려다 물 조절에 실패해 국물이 냄비 밖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에잇,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김치 한 쪽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으로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주소를 이상하게 불러주는 바람에 배달원과 고성이 오가는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숙이 있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일상이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카오스로 변한 것입니다. 다음 날 미희까지 찾아와 오빠는 너무 사람을 믿어 탈이야. 여자가 집 나가면서 빈손으로 나갔겠어? 분명히 딴 주머니 찼을 거야. 라며 상철을 부추겼습니다. 상철은 동네 슈퍼와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났는지 집을 나갔다는 악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이기심은 연숙을 도둑년이자 바람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그들의 험담이 퍼져나가는 거리에서 구인 광고를 뒤지며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10,000원의 굴욕과 3,000원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낡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여인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레시피와 그녀 자신의 두 손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째. 연숙은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씻지도 못한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등에 맨 가방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의 가장 낮은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30년간의 헌신이 이 여인에게 남긴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10,000원의 잔인한 추억뿐이었습니다. 허름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연숙은 문득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할머니 한 분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지려 했습니다. 연숙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30년간 가족을 돌보며 몸에 밴 희생과 돌봄의 습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고운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게가 바로 저 앞이야.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명잔의 한정식이라는 붓글씨 간판이 걸린 아담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연숙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라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최 여사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연숙의 초췌한 행색을 예리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배고픈 사람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뜨끈한 순대 국밥이었습니다. 늙은이 살려준 값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요. 연숙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더 먹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대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존중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빈속을 채우자 지난 일주일간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보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연이 많은가 보네. 최 여사는 연숙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밥 한 끼는 생존을 넘어 정과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연숙은 그 밥 한 그릇으로 비로소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며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쩌고 이러고 다녀요? 연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최 여사는 연숙의 얼굴을 찬찬히 뜨서 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만 혹시 30년 전쯤에 이 근처 골목에서 울고 있던 그 세대가 아니요? 연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국수 한 그릇 말아줬잖아. 시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나왔다고. 그때도 지금처럼 서럽게 울었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재회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서러움, 그리고 같은 위로. 최 여사는 연숙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네. 고운 손이 다 망가졌어. 30년을 식모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 끝인가 봐요. 연숙의 절망적인 고백에 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은 무슨, 인생은 예순부터야. 그런데 혹시 음식 좀 할 줄 아나? 최 여사는 연숙을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조리도구들은 주인의 성격을 말해 주듯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나이 드니까 혼자 꾸려 나가기가 버거워서 그래. 방도 하나 남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겠다고요?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가족에게 외면당했던 그녀의 노동력과 기술이 비로소 이 낯선 곳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국수 한 그릇 빚진 거 이제 갚아야지. 안 그래? 최 여사의 따뜻한 미소에 연숙의 눈에서 다시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잃어버렸던 연숙이라는 자아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의 올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연숙이 되어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수첩에 담긴 레시피를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숙은 명잔의 한정식 주방 한구석 쪽방에 짐을 풀고 앞치마, 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30년간 가족에게 헌신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오롯이 그녀 자신의 기술과 자립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식당에 들어온 동네 중년 여성 2명이 주방에서 일하는 연숙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 여자 상철 씨 와이프 아니야? 맞네. 근데 왜 여기서 앞치마 두르고 있어? 들었어? 바람 나서 집 나갔다던데. 그들의 수군거림은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 상철이 동네에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연숙의 새 출발을 짓밟으려는 시댁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나왔던 최 여사는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연숙은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더욱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맛본 손님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이 멸치볶음 뭐야?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고소한데 깻잎 김치도 예술이야. 이거 연숙 씨가 만든 거야? 솜씨 장난 아닌데? 두 사람은 개 눈 감추듯 반찬을 싹 비우고 리필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은 30년간 시댁으로부터 받은 모든 모욕을 씻어주는 따뜻한 보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최 여사가 연숙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숙 씨, 도대체 비법이 뭐야?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난리야. 연숙은 찢겨진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 붙인 낡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남겨주신 요리 수첩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수첩에는 단순한 레시피 이상의 정성과 가족 사랑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물단지를 가지고 있었구먼. 최 여사는 연숙을 장독대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우리 집맛의 비밀, 시간장이야. 세대째 내려오는 거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 맛이 안 나. 그날부터 연숙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최 여사의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다시마, 육수 끓이는 법부터 장맛을 내는 노하우까지 연숙은 어머니의 레시피에 최 여사의 세대 노하우를 접목시키며 요리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숙표 김치와 반찬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 좀 따로 팔면 안 돼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 김치만 찾아요. 반찬을 사가려는 손님들이 식당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억압되었던 연숙의 재능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승인의 증거였습니다. 한 달 후 최 여사는 연숙에게 정식으로 반찬 코너를 맡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식당 한쪽에 반찬 코너를 따로 내줄 테니 연숙 씨가 맡아서 해봐. 연숙이네 반찬이라고 간판도 달고 다음 날 예쁜 간판이 식당 한켠에 걸렸습니다. 연숙은 설레는 마음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고 점심시간이 되자 좁은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에 준비한 반찬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던 연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수익금 28만 원. 난생 처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연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000원의 굴욕이 이제는 28만 원의 희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숙은 그 돈을 들고 문방구로 달려가 너덜너덜해진 어머니의 수첩을 포팅하고 지본하여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제 엄마 수첩 평생 간직할게요. 이 코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어머니의 유산과 자신의 자존감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연숙의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상철의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썩은 내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녔습니다. 미희가 찾아와 오빠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냄새나 죽겠네라며 경악했습니다. 남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미희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아까 시장통에서 들은 얘긴데 올케가 그 명잔의 한정식에서 일한다더라. 거기서 반찬 가게를 차렸대.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던데. 상철의 얼굴이 부끄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그년이 감이 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 내일 당장 쳐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서 가게 차린 거잖아. 상철과 미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숙이 10,000원을 굴욕이 아닌 종잣돈으로 삼아 이미 그들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성공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짓밟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연숙은 홀에서 겸우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처를 뒤로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가방에서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 집안의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박상철 씨가 제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대출 약정서예요. 그리고 이건 그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린 거래 내역서고요.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상철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숙은 태블릿 PC를 들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미희 씨가 제 요리 수첩을 훔치려던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증거 영상 경찰에 제출해서 절도 미수로 고소하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이 연숙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도둑년 프레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연숙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분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못하게 정중히 밖으로 모셔주세요. 경호원들이 발버둥 치는 상철과 미희를 양옆에 끼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년아,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상철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랑 30년을 살았다니. 연숙 사장님이 보살이네. 리포터가 다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연숙 사장님,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연숙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고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최 여사가 다가와 연숙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연숙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모진 역경을 다 이겨내고 일어섰으니까요. 좌중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고 카메라는 이 자유를 되찾은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연숙은 최 여사의 성화에 못 이겨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신데 때 빼고 광내하죠. 1시간 후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연숙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웨이브 헤어에 화사한 화장까지 10년은 젊어 보이는 세련된 중년 여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적인 변신은 내면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재킷을 차려입고 나온 연숙을 보며 최 여사는 감탄했습니다. 우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이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여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숙 씨, 요리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법이죠. 당신은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든 음식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먹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따뜻한 힘이요. 연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숙이 10,000원의 굴욕을 10,000원의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연숙인의 반찬 대표 김연숙이라는 이름 섭자가 박힌 명함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연숙은 최 여사와 함께 상가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상철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단골 술집 황금포차 맞은편 건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보란듯이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요. 여기서 합시다. 최 여사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연숙은 텅 빈 가게 앞에 서서 가게 이름을 마음식탁으로 정했습니다. 상철이 탐욕과 술로 채웠던 공간 맞은편에 연숙은 정성과 위로로
가득 찬 따뜻한 밥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장소는 연숙의 성공이 곧 상철의 파멸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연숙은 불 꺼진 가게에 홀로 남아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개업고사를 지냈습니다. 엄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인생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그때 최 여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혹시 그 인간들이 찾아와서 행패 부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연숙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예전의 김연숙 아니에요. 2번 다시 당하지 않아요. 한편 상철과 미인은 조작된 서류 뭉치와 함께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개업식이래. 아주 동네 소문내고 난리도 아니야. 미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상철은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돈 훔쳐서 차린 주제에 뻔뻔하게 내일 가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이 통장 내역 교묘하게 짜깁기 하면 그년이 돈 빼돌린 걸로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들은 연숙의 성공을 단순히 돈 문제로 치부하며 또다시 추악한 거짓말로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연숙의 정성과 진심으로 차려진 마음식탁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개업식 당일 오전 10시 마음식탁 앞은 화려한 화환들로 숲을 이루었고 지역 유지들과 단골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KBC 방송국 차량까지 도착해 리포터가 연숙 앞에 섰습니다. 단돈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런 기적을 일궈내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인가요? 연숙이 떨리지만 담담하게 입을 열려는 찰나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도둑년. 상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난동을 부렸고 리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다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나쁜 년이야. 상철은 조작된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년이 내 돈 훔쳐서 가게 차렸어. 이거 다 사기야. 연숙은 경호원들에게 이들을 제지하도록 지시하고 침착하게 준비된 서류와 CCTV 영상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때 상철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연숙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시는 내 가게 얼씬도 하지 마. 연숙이 단호하게 돌아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비틀거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무능한 그리고 연숙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스트레스가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은 상철은 그대로 길바닥에 고꾸라졌고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요. 연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상철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호자님 같이 타세요. 위급합니다라고 재촉하자 연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인간을 따라가야 하나?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인데 30년간의 악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도리를 외면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위험해요.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미인은 옆에서 연숙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옳게,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줘. 빨리 사인해. 연숙은 펜을 쥔 채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30년을 지옥 속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또다시 이 남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 서명은 단순한 의료 행위의 동의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삶에 다시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재촉과 인간적인 연민이 교차하는 순간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연숙. 이 이름은 이제 아내의 의무가 아닌 인간 김연숙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이었습니다. 3시간이 흐르고 의사는 지친 기색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뇌 손상이 좀 있어서 좌측 편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미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연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옳게, 편마비라니, 이제 어떻게? 연숙은 대답 대신 병원 복도 끝 어둠이 깔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유가 다시금 간병이라는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상철이 입원한 지 사흘째, 연숙의 가게 앞은 다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차기옥은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저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주인이야. 남편은 병원에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장사하는 꼴 좀 보라고. 시동생 부부와 친척들은 악덕 며느리 김연숙 규탄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은 남편의 병까지 연숙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녀의 성공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다 내놔.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으니 법적으로 부부잖아. 분노를 참지 못한 미인은 빨간색 낙하 스프레이를 들고 달려와 통유리에 도둑년이라는 글자를 마구잡이로 뿌려댔습니다.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미희가 경찰에 체포되는 동안 연숙은 단호하게 시댁 식구들을 향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님 부를게요.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정민수 변호사가 도착하여 이혼 소장 접수와 함께 상철의 대출 서류를 공개하자 차기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아들이 집을 날려먹었다고? 시댁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여 물러났지만 연숙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추악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로. 다음 날 연숙은 변호사와 함께 상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상철은 마비된 몸을 이끌고 떨리는 오른손으로 겨우 종이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미안. 연숙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연민보다는 분노와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 30년이야. 너무 늦었어. 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시댁 식구들의 아기다툼으로 변했고 상철은 그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만 원의 굴욕이 마침내 이혼이라는 통쾌한 자유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숙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김연숙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입니다. 정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연숙은 판결문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법원 앞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옥죄던 가족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시댁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김연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는 최 여사가 준비한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최 여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연숙 씨,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 인생의 일망일장이에요. 마음껏 펼쳐봐요.
연숙은 감격에 젖은 눈으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네, 이제야 비로소 김연숙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편 연숙은 상철과 시댁의 지속적인 명예훼손 시위에 맞서기 위해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식탁 대표 김연숙입니다. 저는 오늘 직접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숙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대출 서류, 주식 거래 내역, 미희의 절도 미수시스잇, 이비 영상 등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증거 패널들은 단순한 법률적 증거가 아니라 한 여인이 30년간 겪은 폭력과 멸시의 역사였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막장 시댁의 최후, 며느리의 통쾌한 사이다 반격, 응원 댓글이 수천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식탁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돈줄 내주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반찬 다 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격려 편지와 선물이 쇄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희망을 얻고 갑니다. 연숙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요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듯 이제 사람들의 응원이 그녀의 삶을 위로했습니다. 석 달 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우수소상공인 시상식장. 올해의 대상은 나눔과 상생의 아이콘 마음식탁 김연숙 대표님입니다. 연숙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성공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는 시장의 찬사와 함께 그녀는 상패를 받았습니다. 연숙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0,000원의 굴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 성공을 10,000원짜리 희망이 필요한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연숙은 곧바로 분점 확장 계획을 발표하고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마음식탁 2호점의 직원들은 모두 벼랑 끝에 몰렸던 사연 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연숙은 그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다시 일어서 볼게요.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연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연숙의 성공은 그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진 상철은 휠체어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시상식 인터뷰를 하는 연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가 이제는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빛나는 10,000원의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상철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화면 속 연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뜰의 핀잡초처럼 여겼던 아내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된 모습을 보며 상철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잃어버린 건강,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에 대한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10,000원의 굴욕은 김연숙에게 절망이 아닌 자립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수첩의 정성과 최 여사가 가르쳐준 나눔의 철학이 만나 그녀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 사업가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10,000원이 상징했던 가난과 멸시가 아닌 10,000원이 상징하는 작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10,000원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김연숙, 그녀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